안녕하십니까,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28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을 모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밝게 좀 인사를 부탁드린다는 저희 제작진의 성원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이렇게 책상도 산뜻해졌는데 저희가 더 밝은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만나야지 한결 더 나은 분위기에서 방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굉장히 신나고 밝게 방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하는데요. 참 이게 신기한 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이 이렇게 선물을 받고 자리를 준다. 이게 정말로 80년대에도 없던 일인데 지금 2025년 백주 대낮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한 달 전 그 왜 인물비상구에서 윤석열 정권을 뭐 흔든 무속인들 편에서 그 영화 극한 직업 대사 한번 흉내함 냈잖아요. 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래서 극한 정권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의혹 보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맛이 아니라 마라 맛을 넘어가지고 이제 마탱이가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탱이가 간 게 아닌가? 김건희가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니 지금 보면 무슨 뭐 나토 3종 선물 세트도 등장하고 금거부까지 등장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구경 기자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뭐 쌍팔년도 때나 뭐 등장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거 보니까 그 영화 생각나더라고요. 그 범죄와의 전쟁 88년 배경으로 한 범죄의 전쟁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보면 최민식이 연기한 주인공이 이제 그 고위 검사한테 이제 뇌물을 주는데 그때는 금거북이 아니라 금 두꺼비를 3마리를 줍니다. 아, 금 두꺼비를? 그때 이제 옆에서 이제 그런 대사를 해요. 야, 그놈 참 은혜 잘 갚게 생겼다.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매간 매직 의혹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은혜를 갚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그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나토 3종 세트나 금거북만으로 끝난 걸까?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런 뭐 장관이라든가 그 기관 인사들 중에 저 사람 왜 됐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 아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과연 얼마짜리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3대 특검 뭐 이거 저기 뭐 개정안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이 뭐 국정농단 정모를 끝까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용 선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예전에 뭐 정치부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실세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앉히는 그런 관행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무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터무니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누구누구와 가깝긴 해. 근데 경력이 있긴 한 사람이고 뭐 이 정도는 뭐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 출입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긴 했어요. 가끔 이렇게 장관이 임명되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가끔 되는 거예요. 갑툭지가 그래서 네.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 청와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평을 쓰고 누구누구 된다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의 것들이 많아서 다 틀려. 다만 그때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최순실이었다 이거였는데 그래도 그때 뭐 뇌물이 오고 가고 이런 얘기는 사실 좀 못 들었고 그냥 얘랑 가깝다는 이유로 이런 거였고 전 오히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예전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라고 필리핀을 20년간 철권 통치한 그 독재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 부인이 이멜다 마르코스인데 되게 그 시절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르코스가 20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하면서 나중에 계엄령까지 해요. 근데 이제 이멜다는 여기서 본인이 이제 그 국가재정으로 사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인물이다. 이렇게 이멜다를 평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뭐 이멜다가 그 사치 생활이 전부 다 국가재정에서 나가면서 1960년대 때 필리핀이 아마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꽤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필리핀이 이렇게 된 거는 이멜다와 마르코스의 철권 통치 후유증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 그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이멜다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멜다 그 나중에 이제 쫓겨나서 하와이로 망명 가는데 옷장 나중에 그 대통령궁 지하에 가니까 뭐 구두, 핸드백, 장신구 막 이런 거 있고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멜다 그 어렸을 때 집에서 보는 신문에 이멜다 보니까 구두가 수백 켤레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멜다가 생각이 났고요. 근데 어쨌든 계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을 했으면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좀 오싹한 상상이 들었고 그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또래는
김건희가 한국에 이멜다구나 저는 이런 음. 생각을 좀 굳히게 됐습니다. 아니 한국의 이멜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지금이라도 특검이 살펴봐야 될 게 우리의 국가 재정을 촉내가지고 김건희가 혹시나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축적한 게 없는지를 반드시 수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화제는 이렇습니다. 윤건희 부부와 얽히고 설킨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로비 행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탐구 인물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인데 이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 거북이로 이미 전 국민을 크게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일단 뭐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고요. 이대 사학과하고 서강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이제 이대 총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2012년 대선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절이죠. 그다음에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는 이제 보수 성향이고 박근혜 때 왜 국정교과서를 한번 나라가 시끄러웠었잖아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요. 네.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돼 가지고 이제 여기에 관여를 했고 2015년도에 당시 이제 황우여 교육부 총리가 그 국정화 발표를 할 때 중국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할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교위 시절에도 보면은 그 각종 의혹과 논란을 양산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 7월에 국교위에서 고교 평준화 폐지, 그다음에 뭐 사학 자주성 확대 이런 네. 이제 보수 정권이 좋아하는 사안을 논의할 때 미리 회의 방향을 사전 조율하는 짬짬이 의혹을 했다는 그 논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이게 이제 일부 국교회 의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뭐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사과를 해야 하느냐 뭐 이런 대응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런 문제의 인물로 이제 보입니다. 이분 뭐 이제 경력들을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게 아까 이원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뉴라이트 성향 보수역자 유라이트 성향이다. 이게 이제 이대 총장 끝난 뒤에는 사실상 학자라기보다는 이 어떤 기관장으로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말들을 자세히 보면 그 박근혜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한테 건국 신화에 나온 소선호나 아니면 무슨 신라 산덕여왕이라고 빗대가지고 구설에 올랐고 그러니까요. 네. 이명박 정권 때도 이제 이 기용될 때도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제 그 소망교회 인사들 많이 돼서 뭐 고소영 내각이라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소망교회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국가조찬 기도회 부회장도 했으니까 이런 기독교 보수 기독교 인맥이라는 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분은 전형적인 폴리페서 같은 게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 참여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의 선대위에 참여를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 김문혜 당선인 대변인이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이배용을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임명한다고 하면서 그 공직의 문이 열리게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배용 전 위원장과 윤건희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거는 뭐 이제 이 특별고문으로 임명된 거고, 그다음에 뭐 국가조창기도회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의외로 좀 들어본 게 이 사람은 이제 전형적으로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고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남자 수행비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하인처럼 막 부리기 했다. 남자 수행비서도 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가 네. 있고요. 그런 증언을 들었고요. 오. 근데 권력욕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이대 총장 그 커리어가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설이 아니고 이제 팩트로 들은 거는 이 사람이 이제 이대 총장 한 그 경력을 내세워서 재벌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재벌 며느리, 딸, 그리고 뭐 이제 화랑 대표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40대 60대 여성들을 모아놓고 모임을 구성해서 여기서 자기가 역사 강의를 했대요. 아 사학이 전공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 강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식사 곁들이고 강의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서 자기 역사 강의를 하는데 사실 거기 참석해 본 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오. 내용이 들을 게 별로 없답니다. 근데 여하튼 그 강의를 한대요. 그리고 강의료가 비싸겠죠. 재벌. 당연하죠. 그래서 네. 두당 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고 강의를 듣고 하는데 그럼 그 강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강의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네트워킹하러 온 거 아니냐. 사교 모임이구나. 근데 네. 그런 식의 그 사교 모임, 그러니까 역사 강의를 빙자한 사교 모임을 뭐 몇 개 정도를 이렇게 이배용 전 위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로 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남을 툭 찔러서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해놓고 자기가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좀 화려해서 딱 나오면 완전 이제 정장에 맞춤 정장에 풀 메이크업하고 딱 나와서 하나만한 강의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여기 화랑 그 대표 운영자들이 온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이제 그림 팔아 오는 거. 그렇죠. 김건희도 그림 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만 이 모임 같은 데 가서 좀 이배용하고 좀 친분이 서로 생겼던 게 아닌가. 그래서 든 생각이 이배용이 보면은 어쨌든 김건희를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김건희하고 뭐 별별 얘기 다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와이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남편 욕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우리 남편 뭐 어쩌고저쩌고 뭐 힘도 없고 내가 다 해줘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배용은 내가 누구를 공략해야 되는가 그렇게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줬다는 게 금두껍이 10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시세가 네. 한 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로 그 장관급인 교육위원장을 맡았다는 건 헐값에 사들인 게 아닌가. 서희건설은 3종 세트 수천만 원 해도 차관급인데 이 700만 원으로 장관급 자리를 얻었다는 거는 사전에 친분도 좀 있고 내가 어디를 정밀 타격해야 이 자리를 그러니까요. 얻을 수 있지 네. 않았을까 이런 계산도 충분히 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특검이 압수한 게 10돈도 아니고 5돈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김건희가 평소에 수수하던 금품에 비하면 너무 소소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인데 결국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를 공략하게 된 거는 더 큰 다른 것들을 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용섭이 말씀하신 대로 사교 모임의 정수 아닙니까? 그런 네트워킹을 닳도록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마저도 무장해제시키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편지를 썼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이대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런 분이 뭐 훌륭하지 뭐 이렇게 아부성 멘트를 보내면 또 거기에 네. 녹아내렸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국가교육위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긴 했는데 중간에 물러나면서까지 이렇다 할 해명이 아직도 없다 보니까 이게 교육자로서 사실 맞는 자질을 갖춘 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원장 뭐 사임 의사 밝히면서 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특검 조사 같은데 보면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뭐 그 들어갈 때 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별말 안 하는 사람들이 특검 들어가면 180도 바뀌어가지고 다 불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이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분이 보면 그 전에도 왜 사실 그 국회 예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연가 신청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신청해서 사실 안 나오려고 꼼수 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끝까지 어떻게 식으로 버틸까 사실 좀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네. 특검에서는 곧 소환할 것 같으니까요. 여하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듯이 여러 자리를 두루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남다른 처세술이 존재하는 거 이용선 선배가 일부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처세술에 주목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기가 어디다 줄댈지를 확실히 아는 거죠. 그리고 이대 총장이라는 배경이 이게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사실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특히 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대 총장이라고 하면 일단 뭔가 좀 자기가 하는 모임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그 뭐 권위를 제공하고 뭔가 품위를 제공할 것 그렇죠.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을 중용한 게 보수 정부에서 중용이 되잖아요. 근데 보수 정부에서 돌아보면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국정교과서 뭐 아니면 이제 약간 친일 인사 미화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딱 맞는 입맛을 제공해 주는 그런 네. 학자가 아니었나.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제 정권이 만들어질 때마다 보수 정권이 될 때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역사를 바꾸고 그런 작업을 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대 총장을 지닌 어떤 이대 총장을 거친 권위를 지닌 사람이 여기에 적극 협조해주고 어쨌든 권위를 실어준다고 하면 보수 정권에서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이 찾겠죠. 다만 지금 이분 연세를 생각하면 이번 자리는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네. 싶었는데 그걸 또 얻은 거는 알고 보니 이제 그 금두꺼비로 그 자리를 얻으셨다는 상당히 헐값에 얻으셨다는 그래서 이분 처세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네. 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좀 나오는데 네.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러니까 아까 구경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금두껍이 좀 거북이. 금거북이죠. 네. 잠깐 금거북이만으로 끝날까? 그리고 이 금거북이가 과연 이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노린 어울리는 거니까. 것인가. 네. 그래서 이분 보면 처음에 왜 그 당선인 특보 자리를 하잖아요. 윤석열 시절에.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청와대 그 이전한다고 해서 청와대 이전 관리 뭐 담당한 활용자문단인가 그런 거예요. 네. 그걸 하고 2개월 만에 국가교육자문위원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상상을 발휘하면 그 금두꺼비는 그 전 거를 노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김건희에게 금품을 건넨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1회에 한 번에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순차적으로 물건을 따로따로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배용과 김건희의 인연이라는 것도 보면은 지금 일부만 드러났을 뿐 추가적인 금품 공여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것이고 결국은 이제 저는 김건희가 이런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이제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기한테 이화여대 총장씩인 한 박사, 교수인 사람이 와가지고 절절 매는 모습 혹은 뭔가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희열을 느꼈을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약간 연장선상인데 그런 김건희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모임에 김건희는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대접해주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좀 정을 쌓아오지 않았을까. 자기는 계속 컴플렉스가 있고 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데 재벌가 뭐 해서 이병이 자기를 걷어준다든가 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쌓아온 정이 있고 김건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꼭 유형의 무슨 귀금속 이런 것도 있지만 무형의 김건희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던 그 학력 컴플렉스 뭐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출신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병이 괜찮아 하면서 네. 일로 와봐 해서 뭐 여기는 누구 따님이고 여기 누구 며느님이셔 뭐 이렇게 자리를 이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배용 위원장과 함께 김건희에게 금품을 건네가지고 김건희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인데 이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어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이분 이제 1945년생인데 평양에서 출생했는데 부잣집 외동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6.25 전쟁 터지면서 아버지랑 이제 이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삶의 궤적이 바뀌었는데 이 어머니랑 농사일을 하면서 이제 밥벌이를 했고 그래서 11살에 돼서야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되게 고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생계하고 학업을 병행하면서 이 경주 쪽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해서 포스코에 입사를 했는데 포스코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 운송 전문 회사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사 이름을 이제 서희건설로 바꿔가지고 건설업에 뛰어들었는데 이 서희건설이 이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지역주택조합 위주로 이제 이 사업을 확장을 했고 교회 이분이 또 뭐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그러니까요. 네. 그 교회 건축 사업에서 주력을 해가지고 서희건설이 이게 불과 한 20년 만에 이 종합 시공 능력이라고 하죠. 옛날에 뭐 도구순이라고 하는데 그거 100위권에서 20위권으로 이렇게 급성장한 그런 회사를 뭐 만든 사람이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에게 소위 말하는 나토 3종 세트를 선물했는데 그 목걸이부터 팔 브로치 그다음에 귀걸이까지 3종 세트를 전달한 셈인 건데 일단 그 회사 얘기를 좀 해보면은 서희건설이라는 이름이 회사명이 세 딸과 관련이 있다면서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2011년도에 서희건설 광고가 있었는데 뭐 이게 참 서희건설 이진사 댁의 진사가 맞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딸 셋이는데 하나 둘 서희 해서 셋이랍니다. 뭐 그래서 그런 광고를 했었고요. 실제로 네. 이제 딸 이름이 뭐 이은희, 이성희, 이도희 이 세 딸인데 지금 이분들이 다 서희건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셋째 이도희 총괄이라고 이도희 씨는 이제 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하튼 이 사명이 딸 희자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삼희건설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미 해당 이름이 있었대요. 이런 회사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상도 사투리에서 숫자 3을 의미하는 서희. 그래서 서희건설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서희건설이라는 이름 자체가 뭔가 그 지역적 정체성도 분명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 또 하나 이제 그 세 따님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사위 세 명이 모두 법조인이라고요. 저희 그 맞사위가 이제 검사 출신 박상근 전 총리 비서실장 이분이 이제 이 회장이 이제 김건희한테 이제 뭐 밤 클립 아펠 목걸이 비롯한 나토 3종 세트 주면서 인사청탁했다는 의혹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뭐 주로 이제 보니까 뭐 공안 쪽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윤석열하고 큰 인연이 없어 보이는데 갑자기 이제 총리 비서실장 차관급이죠. 이게 와서 당시에도 뭐 이게 뭐 서희건설 이 사위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영향력이 들어온 거 아니냐라는 풍문이 이미 퍼졌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둘째, 셋째 사위는 모두 판사 출신이고 현직 판사라고 하고 아까 말 이용기 잠깐만 했지만 셋째 딸은 검사 출신. 어떻게 보면 이 집안에 4명이 이제 법조인이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
이 이봉근 회장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약간 학업이라든가 인류대 진학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딸들도 보니까 뭐 이른바 스카이대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서울대 출신 판검사들을 이제 사위로 둬가지고 이런 한 것도 이제 그런 자기 배경하고도 무관치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 뭐 건설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세무조사 받을 일도 많고 어떻게 보면 수사 받을 일도 많으니까 건설사 오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 법조인 사유를 드린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중에서는 이제 맞사위가 아무래도 그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됐으니까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건데 이분은 조사까지 받았는데 박성근 그 전 검사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산 출신이고요. 이 서울대 법대 졸업한 뒤에 뭐 사법시험 합격해서 뭐 광주지검 순천지검장까지 지냈는데 2020년에 이제 이 서울고검검사로 자천되면서 사표 내고 법무법인 발언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는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랑 검찰 시절에 뭐 사수 부사수 사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초임 때 서울지검 형사사부에서 만났다고 그러고요. 그때 그렇군요. 본인 뭐 그때 뭐 평가로는 이 한 전 대표가 야, 따로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이제 업무는 잘하던데 술을 전혀 못 마셔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자기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술 못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회식에 한번 가가지고 니 한번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전 대표가 이제 부장검사가 주재하는 회식에 가가지고 폭탄주 딱 2잔 마시고 뻗었답니다. 그 뒤로는 뭐 술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라는 것은 한동훈 그 전 장관이야 당연히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은 알려져 있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위라고 하는 박성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술을 잘 마시는 쪽에 속하기 때문에 의외로 윤석열과 접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일단은 김건희 씨와의 관계에서 불거진 문제이기도 하니까 이봉관 회장과 김건희 씨는 어떤 사이로 알고 계십니까? 뭐 국가조창기도에서 만났다고 그냥 알려졌는데 그거 이상 이제 사실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안가에 2번 불렀다는 데서 되게 좀 뭔가 김건희가 심정적으로 의존을 하려는 사람 아니었나. 네.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위로는 기도일 거 아닙니까? 근데 김건희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무속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저기 뭐 기도도 하고 뭐 우리 어린 건희 씨를 뭐 보살펴 주세요 하고 이제 국가조창기도회장이니까 그런 네. 걸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제 가서 용한 점장이를 찾아다니면서 무속을 했을 것인데 다만 여기서 느끼는 거는 김건희가 이제 그런 위로를 받으려면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 처지가 심정이 어떤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둘이서 좀 돈독하게 뭐 심정적으로 좀 뭔가를 주고받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희가 2번이나 불렀겠죠. 그리고 한 번 해보고 좋으니까 또 불렀을 거고 위로를 받아서. 네.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약간 좀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위로를 받고 심정적으로 좀 그 압박에 대한 좀 덜함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건희는 믿었는데 이 사람은 자소서를 제출했지요. 그래서 자소서. 네. 자소서를 제출했죠. 네. 그래서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구나 하고 김건희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박성근 그 전 검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지금 기억에 남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저기 비서실장 되면서 자기 그 주식 백지 신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와이프 거기 이제 서희건설 사내 이사랍니다. 그래서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 신탁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와이프 재산은 개인 재산권 침해다. 그래서 그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간을 질질 끌다가 본인이 물러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그 결국은 처분을 안 하잖아요. 그런 일이 사건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심사할 때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주식 처분해라. 그러니까요. 근데 네. 못한다고 그랬대요 그때도.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씨와 그 어떤 관계가 과거에 임용될 때 있었습니까? 그 특별히 뭐 인연이 있었다고 보기 힘든 게 당시 이제 임명됐을 때 다들 주변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리고 윤석열은 뭐 특수통이고 이 사람은 이제 뭐 공안 쪽에 있었는데 인연이 있었는데 보니까 뭐 윤 대통령하고 2009년 대구지검에서 뭐 약간 근무시 인연을 맺었는데 본인도 이 윤 대통령 인연 관련해서는 잠깐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당시 윤석열 낙하산 논란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제 총리실 쪽에 이제 적격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기자들에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윤석열 자기가 이제 사실 알고 보면 총리실 1호 파견 검사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다. 내가 총리실 1호 파견 검사였다는 것도 감안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당시 들었던 기자들이
좀 납득이 안 됐다는 그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력 중에서 특이점이 들어 있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차관급 공직자를 지낸 다음에 나와가지고 부산 영도에서 총선 출마를 도전을 했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화제가 되니까 그 당시 총선이 다시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회제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당시에도 좀 이상하다는 말이 좀 많았던 모양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비서실장 그만두고 이제 부산 중구 영도구에 출마를 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부산 중구 영도구를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이 지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전략공천 위에서 꼽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경선 지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이 해수부 장관 출신 이 조승환 지금 현역 의원인데 이분하고 그다음에 박 전 실장을 경선에서 맞붙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략공천 대상지를 경선에 붙이는 것도 이례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네. 당시에는 이게 이제 장관급인데 해수부 장관이면 장관급하고 이 차관급을 붙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네. 이제 장관급인 이 조승환 의원이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 이제 의원까지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선거에서 나왔던 소리가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 그때 의문이 좀 풀린다 그러면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게 이 이봉관 대장이 나토 3종 세트가 이 총리실까지는 갔는데 부산 영도구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래서 뭐 더 있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이 공천관리 그 시절이 이제 한동훈 체제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동훈 그러니까 사수 부사수였는데 한동훈이 또 그 개인 관계 이런 걸 따지지 않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이제 이 역시 이제 이 비정한 정치 세계를 보여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박성근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사위 2명도 이제 법조인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자리를 얻으러 가는데 그 당사자로서 그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 장인 어른이 나서게 되고 장인 어른이 그 청탁할 대상을 고르는데 윤석열을 만나서 하는 게 아니고 김건희한테 이렇게 나토 3종 세트라는 뇌물성 그 물품을 주고 한다. 이런 거 자체가 이미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이에서는 권력 관계라는 게 김건희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소문이 익히 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지금 든 생각인데 예전에 박근혜 그 국정농단 때 보면은 알고 보니 삼성이나 뭐 대기업들이 최순실한테 말 알아서 네. 근데 사실 기자들은 몰랐거든요.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 아마 다 몰랐을 거예요. 최순실이라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최순실은 말벗이다. 최순실은 식모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순실이 뒤에서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는 거 사실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하고 가깝다는 친박 기자들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거 했을 때 박근혜 주위의 의원들도 몰랐고 심지어 그러니까요. 청와대 네. 참모들도 몰랐는데 재벌들 고위직들은 그걸 알고 거기다 그 로비를 한 것을 보면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끼리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고 저기 명태균 씨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 윤건희 뭐 윤석열 김건희가 기본적으로 정권 되면 반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고. 권력의 지분을 그렇죠. 그리고 네. 그렇게 이미 소문이 돌고 좀 있으면 뭐 이야기하겠지만 통일교도 기본적으로 윤석열한테 간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쪽으로 먼저 접근을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초반에 자기들 다. 청탁을 위해서.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권력의 이제 풍향이 어디 쪽으로 가는지를 이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그런 게 당연히 이제 이 안테나에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게 지금 그 대선을 전후해서 이 사람들은 줄을 댄 거잖아요. 그런 네.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대선을 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알아서 이쪽에 접근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대선을 치려면 뭔가 정치 자금이 네. 필요한데 그러려면 이제 뭐 기업체를 찔러 본다든지 아니면 기업체에서 먼저 필요한 거 없어 하고 서로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에서 뭔가 좀 서로 정보가 주고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언론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이제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보면서 왜 우리는 이걸 몰랐을까. 그래서 그 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좀 드러났을 때 야 이렇게 이런 권력층들끼리 주고받는 게 있고 지들끼리 주고받는 세상이 따로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참으로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어떻게 이본관이 김건희를 만나게 됐는가 그 경위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사실 둘을 이제 만나게 해준 주선자는 함성득 교수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 함성득 교수 본인의 자술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2021년 10월 11월 사이에
그 국가조찬 기도회 이제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대통령을 모셔야 되는데 이재명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오기로 한 연락이 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당시의 후보 같은 경우는 연락점이 없어가지고 김건희를 자기가 연결을 해줬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건데 뭐 그런 사실을 다 사실로 받아들인다 손 치더라도 일단은 윤석열을 초대하는 자리인데 김건희를 만나서 뭔가 설득해야 되는 구조가 그려지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그 대선 후보의 부인, 대통령의 부인과는 굉장히 다른 궤적이라는 게 명백히 드러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결국은 또 이제 기도라는 거를 중심으로 두고 이제 이런 로비 행각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조직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거든요. 이 사단법인인데 이게 역대 대통령들 해마다 초청해서 이제 기도회를 가져왔는데 그 가질 때마다 사실 구설수가 좀 사실 많았습니다. 이 시작은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시작을 했는데 1966년에 이제 대통령 조찬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첫 모임에서 그 모 목사가 이제 하느님이 군사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해요. 사실상 이제 군사 쿠데타를 하느님의 뜻을 표현을 네. 했죠. 그다음에 80년대에는 전두환 당시 이제 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데려다 놓고 나라를 위한 조찬 기도를 해서 사실상 그걸 생중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또 했고요. 그다음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왜 그 대통령 부부가 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무릎 기도 해가지고 이제 이 뭐 어떻게 뭐 정교 분리 논란 있었고 그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조찬 기도했던 목사가 박 대통령을 이제 미덕 모성애적인 마음씨를 갖춘 뭐 분이다라고 하면서 문제는 이제 그거를 다른 외국의 여성 정치인들하고 비교해서 외국 여성 정치인들을 육중한 몸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게 비하 논란이 또 일었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국가조찬 기도회라는 것들이 이 이른바 우리나라의 보수 교회랑 정치 권력의 유착을 뭐 상징하는 자리 비슷하게 지금 약간 변질된 측면이 있죠. 아닌 게 아니라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해 연말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조찬 기도회에 나왔는데 당시에 이봉관 회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김건희가 바쁜 와중에도 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제가 방송에도 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 영부인이 도대체 뭐가 바쁩니까 도대체? 아 바쁘죠. 뭐 지금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 이미 겪어보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다 하고 있을 거구나. 그리고 윤석열이 어차피 헛개비니까 그동안 이제 국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이런 깊은 뜻이 깔려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보면은 다른 정권에서도 줄을 대려고 여러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용 선배가 좀 파악한 게 있으시다면서요? 뭐 파악하다니 뭐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일단 좌와 우를 가리지 않고 역대 정권 나올 때마다 이제 좀 줄을 대려고 해서 서희건설 앞에 항상 친정부 기업이다 이런 명패가 이제 붙었다. 이럴 정도로 이제 밀착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가 많고요. 우선 이제 이명박 때 돌아가셨죠. MB 친형 그 이상득 전 의원 후원회장을 지냈고 아 그렇네요. 당시 그 왕차관으로 날렸던 그 박용준 전 차관 이 사람하고 되게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희건설이 그 4대강 사업할 때 이명박 때 첫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었대요. 그 정도로 이제 이명박 때 가까웠고 또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는 경희대 동문이라고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총동문회장을 맡으면서 이제 문 전 대통령하고 이제 접촉하는 과정을 좀 가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2012년 그 12월 대선 때는 그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죠. 그때 그 경희대 동문들이 문 전 대통령을 후원하기 위해서 만든 문재인을 사랑하는 경희인 모임 여기에도 참석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 회사 홍보물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함께 손잡고 촬영한 사진을 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게 이제 잘 안 먹혔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 박성근 문제의 박성근이 문재인 정부 때 좌천이 돼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뭐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장으로 이제 좌천이 되고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는 서울고검 검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물러난 걸 보면 실제로 이제 본인은 막 팔았는데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이건 좀 미지수긴 해요. 여하튼 그 여야 가리지 않고 계속 줄을 내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항상 뭔가 좀 문제가 많은 건설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존을 위한 어떤 그 생존 방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봉관 회장이 주목받는 점 같은 경우에는 그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자마자 자수서라는 걸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자수서라는 거는 나의 범행을 고백하는 건데 이렇게 한 이유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다들 뭐 많이 평가를 하던데 기본적으로 이게 그 전날에 왜 서희건설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있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대치기 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요. 이미 뭐 김건희가
목걸이를 모조품이라고 말했는데 이 회장이 자기가 전후 사정 다 아는데 입 다물고 있다가는 자기도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 조작 혐의까지 받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자칫하다가는 김건희 논란이 이제 그룹 전체에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아요. 뭐 사업가로서는 당연히 이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법조인 사위도 있고 딸도 있는데 뭐 상의 좀 했겠죠. 해서 아버님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일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번 눈 깎아봐 네. 합시다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자수서를 낸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증거를 사전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의혹 제기 수사를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도구도 되는 것이고, 결국은 수사에 협조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향후 법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인 사회적인 맥락에서도 김건희를 더 나쁜 사람을 만들고 본인을 피해자로 이제 구도화하는 그런 지점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의 그런 청탁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번에는 종교적인 맥락에서의 청탁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그 김건희를 향한 청탁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데, 통일교의 수장 한학자 총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일단 뭐 한학자 총재는 문선명 배우자인데 그 문선명 사망 이후에 그 이대 총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안남도에서 태어났고 결혼한 나이가 17살이래요. 당시 이제 문선명 전 총재 나이는 40이고, 그래서 문선명 전 총재는 재혼이고, 근데 이제 둘이 결혼하게 된 거는 한학자 총재의 외할머니 어머니가 모두 통일교 신도였기 때문에 어렸을 그렇군요. 때부터 이제 통일교를 접했다고 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했을 때 이 1960년 4월 11일이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결혼식을 성혼식이다. 그래서 뭐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탄생했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통일교라는 게 아직도 뭐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물론 이름은 유명하고 실제로 우리 사회에도 통일교가 운영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품 이름을 들으면 이게 통일교였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 통일교는 도대체 어떤 이념을 가진 종교단체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기독교 쪽에서 이제 나온 뭐 신흥 종교라고 해야 되죠. 물론 이제 보수 이제 기독교 정통 기독교 쪽에서는 약간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네. 건데, 이게 아까 잠깐 그 한학수 총재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한국이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기독교에서 여러 이제 신흥 종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성명 총재도 당시에 이제 그 신흥 종교 만들다가 거기서 다시 이탈해가지고 통일교를 세웠고, 이 한학수 총재 어머니도 그 이탈할 때 같이 와가지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통일교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 문성명 한학자를 홀리 파더, 홀리 머더 발음되나요? 참아볼지 참어머니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을 중심으로 이제 이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야 된다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통일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평화 내지는 이제 방공 뭐 이런 쪽, 그 문승명 총재 그 이력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평양 쪽에서 활동하다가 맞아요. 북한 정권 시절에 약간 잡혀서 노역됐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내려오지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뭐 한 100여 개 조직 정도 가지고 있고, 이 자산이 한 뭐 수조 원 규모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정확히 이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 통일교가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일본에서 이제 아베 전 총리 맞아요. 피살 당할 때 그 살해했던 사람이 그 엄마가 자꾸 이 당시 일본 통일교에다가 이제 무리한 헌금을 내다가 이제 집안이 망가져가지고 이 아베 전 총리가 이 통일교 쪽에다가 이제 교세를 확대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타겟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고, 통일교가 일본에서는 또 보면 이제 뭐 무리하게 이제 뭐 항아리 같은 거 팔아가지고 이제 이 돈을 그러니까 헌금을 모으고 이래가지고 이게 일본에서 되게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지금도 물론 이제 이 법원이 해산 명령을 1심에서 내렸기 네.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요. 그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산의 상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자녀와 그 한학자 총재 사이에서도 분쟁도 있고 뭔가 복잡한 일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문성명 총재 그 2012년에 별세한 분하고 이제 한학자 사이에 이 칠남 칠녀가 있었는데 그 한 명은 그 여자애나 일찍 죽고, 이제 실제로 이제 장성한 사람들은 칠남 육녀죠. 그런데 이제 장남과 차남도 이미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장남이 어떻게 보면 이 뭐 물려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찌감치 죽어가지고 사실상 이 삼남인 현진 씨라는 분이 이제 장남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어느 순간 이분이 후계 구도에서 밀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군요. 이 재산권 소송을
걸면서 이제 왕자의 난이 이제 펼쳐져가지고 당시 2011년도인가요? 그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통상이 통일교 기사 보도라는 게 사실 별로 없었는데 그때 원체 이게 유명했기 때문에 통일교 관련 보도가 났고 그런데 이제 이 문성민 총재가 별세하기 전이니까 이게 이 정리가 좀 다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쪽 후계자는 사남인 국진 씨한테 갔고 종교 쪽 후계자는 칠남 행진 씨로 됐는데 그 뒤에 이제 2012년에 문 총재가 별세를 하잖아요. 그 뒤에 갑자기 이 사남하고 칠남도 실권에서 배제가 되면서 하나처 총재가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측근들 요직에 배치해가지고 교단 운영하고 네. 본인 이제 홀리 마더라고 하면서 이제 뭐 그 신자들한테 홀리 마더라 부르라고 하고 신자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동영상도 지금 뭐 또 돌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아니 정말로 좀 특이한 거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종교든 권력이든가 세습된다라는 거는 세대를 달리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그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 김주혜 이렇게 가는 건데 여기는 문성병 총재 사망 이후에 한 학자한테 권력이 이약됐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지거든요. 밖에서 보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지금 뭐 이제 내부 사정이니까 최근에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거는 뭐 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 한학자 총재 그 당시 이제 왕자의 난이 관련해 가지고 2011, 12년도 기사가 있는데 그 뒤에 기사들이 사실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보고 클릭을 들어가면 삭제됐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이 기사가 잘못돼서 삭제를 요청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 삭제된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통일교에 대한 이 기사들이 없는 거는 제가 되게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네.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지금 청탁 구조를 우리가 지금 다 언론 지상을 좀 알고 있는데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김건희 밑에 수행원으로 건진법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홀리마다 한학자 밑에 윤영호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윤영호랑 건진법사가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청탁이라든가 물품을 주고받는 관계를 의심을 받고 있고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목걸이도 줬고 백도 줬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품 수수 과액도 8천만 원이 넘는 상황인데 결국은 보면은 그 양대 세력의 최고의 그 높은 존엄이라고 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은 모습을 안 드러내고 뭔가 두 분이서 이렇게 주고받은 행태가 나타나는 게 굉장히 김건희의 처신도 약간 종교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 것도 있어요. 김건희가 종교라면은 윤석열한테는 김건희가 종교겠죠. 네. 김건희가 종교가 아니라 김건희가 종교에 신취했으니까 하는 거고 종교라는 것보다는 본인한테 책임이 안 오기 위해서 자꾸 대리인을 쓴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한학자 총재도 이번에 그 자기 금품 수수 관련해 가지고 금품 준 거에 대해서 자꾸 네. 의혹이 커지니까 자기는 관계가 없고 내가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지시한 그렇죠. 적 없다 지시한 적 자르고 없다는 있죠. 거는 자기는 그냥 꼬리 자르기 위한 거고 한학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통일과 제가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신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을지 모르겠고 김건희의 신은 윤석열밖에 없을 거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윤석열에게만 신적인 존재였을 거고 그 나머지 집사들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한테까지 안 오려고 치밀하게 좀 치밀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계속 꼬리 자르기 위해서 위에서 자기는 내려다보면서 아랫 사람들을 이제 수화처럼 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통일교 교단의 뭐 자금 규모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정확하게 이제 그 선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논란이 된 부분들을 보면은 그 갓 민정수석에서 사퇴한 오광수 전 수석 같은 사람을 사실은 정관 변호사로 사는 행태라든가 그 자문 변호사로 이제 고위 법조인들을 또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 사건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목적 성취를 위해 가지고는 돈 쓰는 건 좀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지금 변호인단이 거의 뭐 웬만한 그 뭐죠 장관급 출신들 그다음에 정관 판사들 해가지고 뭐 네. 최근에 보니까 뭐 민중기 특검하고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사실 좀 이제 구설이 좀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한학자 총재 소환 뭐 일이 빠르면 다음 주쯤에 그렇죠. 한다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통일교의 그런 청탁 의혹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또 등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5선의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도 당했고 특검이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나한테 침소봉대된 사실이다 금품 받은 일 없다 하는데 좀 지금 보도들이 나온 거 보면 특검을 통해서 되게 좀 정황 증거들이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뭐 2022년에 뭐 1월 5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하고 권성동이 만났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윤영호가 나중에 일기장에다가 큰 거 한 장하고 서포트 영어로 이렇게 적어놨다는데 뭐 이건 이제 정치자금 줬다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만남 직후에 이제 그 윤영호가 권성동 의원한테 뭐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제 권 의원 자체가 대선 전후에 이제 가평 통일교 본부를 2차례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났고 네. 이때도 쇼핑백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권 의원 자체도 한학자 총재 만난 걸 부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시 이제 윤영호가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이 한 총재에게 큰절하고 현금이든 쇼핑백을 받아갔다 뭐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권 의원이 차명폰으로 그 윤영호하고 통화를 여러 번 했고 그 윤영호가 특검 조사 첫날에 그 권 의원 보좌진이 또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네. 윤 씨 측근에게 그런 거 보면은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굉장히 뭔가 지금 크게 물린 걸 알고 본인이 아마 본인 검사 출신이니까 이제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를 뭐 답이 없다 이런 상황으로 좀 몰린 게 아닌가. 네. 이 정도 정황 증거면 이걸 조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용 선배 같은 경우에 사실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기자로서 간접적으로 관찰을 많이 했는데 권성동의 행동 중에 지금 문제시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윤영호의 증언에 따르면은 한학자 총재한테 큰절을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이 종교 지도자한테 큰절을 하는 사례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 잘못하면 시비가 걸려요. 일단 네. 내가 정치인인데 여기하고 가까운 특정 거야. 종교에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다른 종교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고 하다못해 지역에서 표를 얻는 그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적당히 모두와 가깝고 나는 이제 모든 종교를 믿는다 약간 이런 태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큰절을 했다고 하는 건 이제 물론 통일교체 과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하튼 만약에 어디 장소에서 어떤 정치인이 누구에게 큰 절을 했다 하면 그건 약간 종교 편향으로 해서 두고두고 씹힐 수 있고 본인 개인 그 정치적으로 행보에도 아주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도 보면 정치인들이 보면은 그 YS나 DJ 정도 돼야지 명절에 가서 한번 뭐 큰절할 것 같은데 느낌에는 어떻게 보면 정교적으로 이제 그 한학자 총재가 뭐 이룬 업적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하필이면 오해 살 수 있는 대선을 이제 가까운 시점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식 행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권성동 의원은 이제 해명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받은 적은 없다. 가서 이제 절은 사실 한 것처럼 이제 약간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절한 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요까지는 인정을 하고 돈 받은 거는 일단 이제 부인하자라는 전략을 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모르긴 몰라도 통일교에서 총재한테 홀리마들한테 절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는 건 그 신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신자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그 통일교식에 절을 했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게 이 금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이 정치인이 과연 특정 종교 인사에게 특히 이제 그 종교 지도자에게 그 종교가 그 종교식에 절을 하는 것이 과연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일이냐. 네. 이 권성동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한다라고 하는 걸로 끝날 수 있느냐. 이른바 이 정교 분리 원칙하고도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권성동 문제는 그것만으로 넘어서는 게 아니라 권성동 개인이 정치 자금 받아서 그걸 본인이 주머니에 넣었던 아니면 윤석열 캠프를 위해 썼던 그걸 떠나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통일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당원으로 입당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경선을 앞두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대선 후보 경선 자체가 이제 정당성 자체가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사실 윤석열은 부정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 경선으로 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당의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미 국민의힘이란 그 제일 야당이 공당으로서 어떤 공신력과 이런 걸 잃은 상태지만 여기서 이제 권성동을 고리로 삼아서 통일교인들이 집단적으로 뭐 들어가서 한 거 맞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대선 후보 경선에 집단적으로 참여해서 만약에 정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윤석열 뭐 당선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맞고 네. 법적인 이제 절차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은 이제 정말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정당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특정 종교에 영향이 미쳤고 이건 뭐 부정 경선과 부정 후보로 대통령을 당선했고 거기다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쿠데타까지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자체가 이제 존재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는. 그래서 의원들이 뭐 권성동 들어가는 거 보고 뭐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넘길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그리고 그 아울러 가지고 통일교 간부의 그런 원정 도박 의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경과는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게 권성동 의원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요. 이제 보도가 이미 나왔으니까 실명으로 그 권성동 의원이 2002년 10월 3일쯤에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윤 전 본부장한테 한학자 총재님이 카지노 하시냐. 그래서 경찰 쪽에서 경찰 쪽 지라시인데 통일교 한학자 총재, 통일교 임원들이 불법으로 그 통일교 재단 지원 자금을 반출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귀뜸해졌다는 건데요. 이거 뭐 계속 보도가 나오니까 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이게 맞다면 권 의원은 정말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국회에 권 의원 그 체포동의안이 이제 지난 1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9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된다는데요. 그럼 이제 표결이 10일 아니면 뭐 이제 야당 대표 연설이 있으니까 11일이나 12일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표결. 그런데 보통 의원들이 이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체포되면 서로 편들어주고 뭐 살려주세요 뭐 이러면 의외로 저 동정적으로 봐주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얄짤없이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일단 내란 잔당의 이미지를 벗지 못한 데다가 지금 특검 수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내려면 일단 권 의원은 이걸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권 의원은 바로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그 이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권성동 의원의 정치 생명도 이번에 이게 좀 많이 중대 고비고 과연 이걸 넘을 수 있을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끝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거 이제 권 의원이 이제 비슷한 경우를 당했죠. 그때 2018년도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강원랜드 취업도 권성동 이래서 뭐 MZ 세대들한테는 약간 놀림감이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 채용 비리 사건 관련해서 청탁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자기가 이제 뭐 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번하고 또 거의 똑같죠.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됐고 그게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무죄 판결 내용을 보면 이 청탁이 일부 있었던 건 인정이 되지만 부정한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청탁이 아예 없었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용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원체 이제 정황 증거라든가 확보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권성동 의원이 지금 자기는 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2018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순대로 갈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금 사실은 3대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 기자 생활로 관찰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종교에 대한 수사입니다.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를 상대로 포문을 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를 상대로 포문을 연 상황인데 과연 그 결말이 어떻게 맺어질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바가 있는 것이고 이를 계기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 중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라는 게 떨어져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뭔가 굉장히 가까운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번 특검 수사 선상에 오른 일만이 그 문제였을까?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김진우 기자가 국가조창기도회도 얘기했지만 국가조창기도회도 사실 정권을 위해서 좀 안 좋은 그 기도도 많이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느낀 거는 일단 보수 기독교 개신교는 항상 보수 정당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은 그쪽에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미리 접근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도 하고 뭐 관계를 맺어놓고 또 종교의 힘이라는 게 통일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디 종교든지 간에 그 동원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정치하고 종교를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하다못해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어떤 의원이 졌다 이겼다 하면은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었어요. 옛날에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건데 모 의원이 선거에서 졌어요. 아주 아쉽게 졌어. 근데 마지막에 교회가 들어섰다. 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관제가 바뀐 데 대해서.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지지난해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 누구는 안 된다. 주지스님이 그래서 그 사람이 떨어졌다. 뭐 이런 종교의 영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일단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서 종교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고 더 큰 틀에서는 종교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가지는 힘 아니면 뭐 어떤 종교든 가지는 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거를 멀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 건전한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온 것들은 종교가 자기들의 어떤 그 모든 종교는 아니지만 일부 종교가 특정 시기에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 정치권에 접근을 하고 뭐 그러니까요. 돈이 오간다든가 그런 부적절한 상황이 입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통일교만의 문제일까? 이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이제 통일교는 너무 구체적으로 좀 비정상적인 권력에 접근을 한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자기들 그 이익 사업이 너무 구체적이었잖아요. 뭐 캄보디아 ODA, 뭐 YTN 인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했고 실제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의 네. 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거나 친윤 의원은 YTN 왜 팔지 않느냐고 국회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이런 행태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어쨌든 통일교의 로비가 어느 정도 먹힌 것은 맞고 그런데 윤건희 정권이 망함으로써 통일교의 로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고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민들 정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규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종교와 정치의 문제는 우리가 이걸 그렇다고 이제 와서 발본색원하듯이 뭐 잘라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종교를 알아야 또 자기 종교도 자기 뜻을 전해야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네. 다만 이게 건전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뭐 서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이제 가장 흔한 말로 이제 국민들도 눈 부릅뜨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종교들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 뭐 자기들 스스로 좀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자정하는 그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상황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제 이제 점심자리에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 신천지하고 좀 갈등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종교라는 게 얼마나 힘이 세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복무했던 사람만 들었는데 끝까지 이제 그 쉽게 감염병에 걸린 사람들의 명단을 받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모르게 물밑에서 종교와 정권이 협상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명단을 주기로 한다 만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교의 외피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감염병에 걸렸는데 그런 정부의 지도에 불응한다?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훨씬 더 가혹한 조치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협상이 오고 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종교라는 게 정말로 유권자들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굉장히 조심스럽구나. 그게 꼭 이제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믿으시는 분들이나 자기들이 힘든 일 있을 때 사실 종교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리고 종교가 꼭 그렇게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죠. 다만 이제 우리가 종교가 사람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런 것들은 뭐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실체가 있고 없고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지금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종교가 커지고 너무 과대화되면서 약간 이익 집단화돼서 보이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각자 반성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네. 저 뭐 이용 기자가 뭐 종교론을 되게 길게 이야기를 되게 했는데 문화부장 다운 발언이었어요. 네, 보니까. 그래서 뭐 약간 저도 뭐 감동을 먹었는데 조금 뭘 좀 덧붙이자면 아까 이용 기자 잠깐 뭐 이야기했던 모 의원 이야기를 하던데 그 같은 의원 같은데 그 의원을 제가 예전에 이제 만났는데 한번 오. 꿇었다가 다시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된 분이 그랬군요. 그 지역구 그 대형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형교회 엄청 욕하더라고요. 욕을 하면서도 자기가 매주 어쩔 수 갈 없지. 수밖에 없다라고 한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정치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던 것 덧붙이면 이제 사실 정치에서 종교를 뭐 근데 조사를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지난번 뭐 이제 이 교회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럴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이 이른바 그 네티즌들 반응들이라든가 젊은 층들 반응을 보면 이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는데 왜 그거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내지는 뭐 다른 종교라는 이름으로 막느냐라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이제 보면 젊은 이들 가운데 이 통계적으로 나온 걸 보면 이른바 신자 수들이 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줄어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 종교가 이익 집단화되고 이런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이른바 니즈라든가 이런 데 맞추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점점 변해가고 있는데 종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해가야 되는 거냐. 이 기존에 과연 한국이 이른바 반공 이 보수에 맞춰서 왔던 종교들이 계속 거기에 안주할 것인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하나 이것만 안 하려고 그랬는데 통일교 말씀을 하시니까 네. 제가 이제 은평구에 있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그 시절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나오기 전에는 뭐 특목고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저희 고등학교가 재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통일교가 재단으로 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학교 이사장이 되실 분이 와가지고 학생들을 조에 그 세워놓고 운동장에
딱 기억나는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위대하신 문성명 뭐 목사께서인가 그런 말을 했고요. 당시 지금 기억나는 장면들이 이런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 되게 괜찮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국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되게 독실하셨다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학교를 떠나신 거예요. 다른 학교로 가셨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믿기로 하고 개종을 하기라고 차를 받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받은 입장은 뭐 제가 이제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훌륭한 선생님이 하나 가셨다. 이제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도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는데요. 저희 학교가 그때 이제 남녀 공학인데 야간 상고가 있었어요. 여상. 근데 그쪽으로 좌천이 되신 거예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게 존경하는 선생님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고3 때 찾아간 적도 있어요. 선생님 보러 애들이 집단으로. 근데 이제 기독교 신자라서 글로 가셨어요. 야.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아니, 종교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통일교 하니까 사실 네. 저는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저기 가 계시는데 하는 좀 그런 씁쓸한 마음이 좀 들었었죠. 네. 그리고 더 재앙이었던 건 그 국사 선생님이 되게 훌륭한 선생님이었는데 다른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좀 수업을 좀 많이 등한시하셔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간 그 학업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끝으로 이제 그 김건희 집사 게이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김혜성 씨라고 불리는 김건희와 직결된 분 같은 경우에는 구속됐고 재판에도 넘겨진 상황인데 그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까? 제2금융권에서 일했던 사람인 걸로 알려져 있고 2010년 경에 이제 서울대 EMBA 다니면서 이제 김건희 씨랑 동기여서 그때 인연을 맺었다고 하고요. 이게 주변에서는 뭐 두 사람이 친척인 줄 알 정도로 뭐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가 하는 그 코바나 컨텐츠 감사로 활동해가지고 사실상 그 김건희 일가 뭐 전시 협찬이라든가 뭐 자산 관련 업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이 이제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한 게 5년 전에 이제 김건희 어머니 최은수 씨가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성남 도촌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통장 잔고 증명서 그렇습니다. 위조했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게 김혜성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위조를 해서 이제 김혜성이 이제 집행 이후에 2년 판결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알려졌고 일전에 보니까 이 PD 수첩에서 한번 세게 다뤘더라고요. 이 김혜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도 뭐 최 씨 동업자였다는 사람이 이제 뭐 최 씨가 이 김혜성 데리고 다니면서 조카라고 소개하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집사처럼 김건희 일가 사업에 깊이 관여한 인물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 그 범행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의 집사가 관여된 회사에 뭐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니냐를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 이에 대해 가지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최순실 문제가 터졌을 때 K 스포츠 재단, 미르 재단 같은 데다가 기업들이 돈 넣었던 거랑 구조가 유사한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도 봐야 된다 말은 하던데 그런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일괄 기각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김은승 씨가 뭐 설립해가지고 지분까지 가지고 있는 IMS 모빌리티인가요? 거기서 이제 뭐 사모펀드 통해 가지고 이 이른바 이제 그 대기업하고 금융증권사로부터 이제 뭐 184억 투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특검이 이제 그 IMS 모빌리티 그 공동 대표인가요? 뭐 조 대표랑 그 민 대표를 이제 뭐 그 구속 영장 신청했는데 이제 기각이 됐죠. 근데 이제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법원이 이게 혐의의 중대성을 봤을 때 구속될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특검이 바로 다음 날 이제 좀 이례적으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이 영장 재청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수사에서 되게 중요한 고비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이 배임 혐의를 규명을 해야지 이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실체 전반으로 접근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구 기자 말했던 것처럼 이게 과거 K재단하고 비슷하다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대통령 측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라 명목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건네 이제 이른바 보험을 든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후에 이제 돌려받을 거 사업 편의라든가 이런 걸 돌려받아 가지고 이권을 챙기려 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고 만약 이게 이제 특검이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만큼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특검이 이제 이례적으로 이제 반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돈을 넣었던 기업에 속하신 분을 우연하게 이제 그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경위로 돈을 넣냐 했더니 물론 당연히 변소를 하죠. 금액이 이제 내부적으로 투자 검증을 해야 될 만하게 큰
금액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생각보다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중대한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면서 사실은 그 수사 강도라든가 이런 게 약간 좀 밀도가 우리가 봤던 김건희 특검의 여러 분야들보다 좀 약간 낮았던 게 아닌지라는 좀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아니 뭐 지금 저도 뭐 이거는 제가 단편적으로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지만 워낙에 김건희 혐의가 많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그렇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검사도 늘려달라고 하고 수사관들도 늘려달라고 하고 거기서 나온 어떤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좀 더 사람이 그러니까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워낙에 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이 새로운 게 나왔네. 그럼 이거 하다 보면 또 저건 누가 해? 뭐 이런 과정에서 약간 준비 부족이 생긴 게 아닌가 뭐 네. 이렇게 생각도 해봐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준우 선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뭐 사실 이 김건희와 메간 매직으로 긴 인물들을 보면서 이제 떠오른 말이 악어와 악어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윤석열이 악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소개된 인물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악어 같은 불의한 권력에 이제 기생해가지고 이 뭐 이권을 챙기는 악어새 아닐까. 근데 뭐 악어새는 오히려 또 좋은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공생 관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권을 빨아먹으려는 이제 요충, 해충, 십이장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빨리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사회의 만성 질환으로 발전하기 전에 구충약 먹고 빨리 없애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이 악어새로부터 이게 이 조공을 거침없이 빨아먹은 사람들, 윤건희 일당이죠. 이 사람들 보면서 이제 저는 SF 영화 듄에 보면 그런 괴물이 하나 나옵니다. 거대한 지렁이 괴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빨아먹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빨리 그 SF 듄 그 배경이 나온 사막 행성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이용욱 선배 한 줄 평 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겹치는데요. 똑같은 걸 써왔어. 근데 그냥 그래도 제가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여하튼 네. 이 사람들은 그 김건희, 윤석열 타락한 권력의 주변에 붙여서 떡고물 받아먹는 그 이권 챙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윤건이라는 똥덩어리에 붙은 기생충이다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요충, 촌충 그까지 똑같이 했었어요. 얘는 요충, 누구는 촌충. 아니면 아무튼 드라큘라 좀 바꾸시는데. 기생충이란 말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제 고상한 척하는 기생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에 이제 뭐 네. 굳이 뭐 이제 지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 고상한 척 뭐 풀 메이크업하고 했는데 뱃속에는 기생충밖에 들은 게 없는 존재들이겠죠. 뭐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경향TV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